부엌 한쪽에서 쪄놓은 옥수수를 먹고 있던 그녀를 72살 한진우 회장이 목격한 것이었어요. 서아는 옥수수를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까기 시작했습니다. 10알, 15알, 20알 손바닥 가득 쌓인 뒤에야 한꺼번에 입에 넣었죠. 그 모습을 본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먹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서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까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먹게 됐나 봐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로 달려가 오래된 앨범을 펼쳤고 거기엔 옥수수를 까서 어린 딸에게 먹이는 젊은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돌아가신 아내도 평생 그렇게 옥수수를 먹었었죠. 그리고 32년 전 그날 그 아내와 딸은 사고를 당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으며 딸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가정부는 죽은 아내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32년 전 그날처럼 억수 같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배기 3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선 대저택의 서재는 고요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정원의 윤곽을 잠시 드러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진우 회장은 홀로 어둑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공수해온 40년산 위스키가 호박색 빛을 내며 크리스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술에 대지도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32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던 클렉슨 소리까지. 진우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책상 한편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5살 배기 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어린 딸은 아빠를 꼭 닮은 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유리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오비서입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죠. 진우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감상에 젖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롭고 냉철한 대기업 총수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태식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58살의 태식은 진우를 20년 넘게 모셔온 충직한 신복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시급히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진우는 의자를 돌려 태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해외 지사 인수건입니다. 경쟁사에서 선수를 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태식이 태블릿을 꺼내 보고를 시작했죠. 진우는 단 몇 분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법무팀에는 계약서 검토를 다시 한번 지시하세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태식이 나간 후 진우는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방금 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표정이 얼굴을 덮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식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그의 구두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20명은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은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주방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푸아그라,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신선한 랍스터까지.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진우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집사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진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혼자 먹겠습니다. 그는 은수저를 들어 몇 번 음식을 입에 가져갔지만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미슐랭 3스타 출신 주방장의 요리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음식들이 그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진우는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매달 정기 검진을 받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권했던 것입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얀 벽면에 걸린 풍경화들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꿈에서 본 딸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딸은 여전히 5살이었고 아빠를 향해 팔을 벌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는 검사를 마치고 진우는 결과를 기다리며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침 풍경은 분주했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고 차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주치의인 민준호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72살의 준호는 진우의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죠.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준호는 진우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까? 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심장 부정맥 수치가 위험 수준이야. 스트레스 지수는 정상인의 5배를 넘었고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야. 진우야, 자네 몸이 과거에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춤추듯 흐릿하게 보였어요. 준호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고 앉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아닌 오랜 친구의 얼굴이었죠. 진우야, 이제는 자네 자신을 좀 용서해. 떠나간 아내도 사라진 딸도. 자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진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32년이야. 진우야, 32년을 자책하며 살았잖아. 그날 교통사고는 정말 사고였어. 자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제가 회사에서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도 알잖아.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깊은 주름이 보였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눈앞에 다가온 기회마저 놓치게 될 거야.
진우가 손을 내리고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삶은 계속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자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그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준호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야. 진짜 치료는 자네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는 거지. 병원을 나선 진우는 곧장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건물 앞에는 이미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식이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지만 그는 짧은 눈 인사로만 답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됐어요. 그의 여동생 예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65살의 예린은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 실적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도했죠.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37살의 이서아가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서아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82살의 박금순 할머니가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아, 오늘도 시장 가니? 금순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채소 경매가 있는 날이에요.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서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서아는 할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미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서아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채소 좌판 앞에 할머니를 모시고 자신은 경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매장에서 서아는 능숙하게 물건을 골랐어요. 싱싱한 채소를 보는 눈이 예리했고 가격 흥정도 능숙했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서아야, 너는 정말 똑똑해. 이 나이에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사니 말이야. 서아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좌판으로 돌아온 서아는 걱정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금순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던 거예요. 서아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순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냥 좀 숨이 차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식탁 위에 놓인 약 봉지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까지 종류가 많았죠. 할머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숨차 하시는 게 자주 있잖아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금순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아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장 장사로는 할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입주 가정부 구함, 급여 협의 가능, 복지재단 추천자 우대.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복지재단 김 실장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면접 장소인 응접실로 안내받은 서아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진우는 서아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동시에 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3일만 해보세요. 그동안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서아가 나간 후 태식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진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그날 밤 서아는 할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금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서아야, 조심해야 해. 큰 집.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쉽게 내치거든.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강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월요일 아침 서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길에서 나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존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주방장, 정원사, 청소 도우미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서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침입자일 뿐이었죠. 이쪽이 사용하실 방입니다. 나이든 가정부 김 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서아를 안내한 곳은 본관에서 떨어진 별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나온 서아는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 집안 구조를 설명해 주기로 했거든요.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던 중 서아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회장님 가족 사진입니다. 태식이 설명했어요. 32년 전 사고로 태식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둘째 날 오후 서아는 거실의 유리 장식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크리스털 잔들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서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방장이 미리 쪄놓은 옥수수가 있었죠. 서아는 하나를 집어들고 부엌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옥수수를 한 알한 알까기 시작했어요. 10알, 15알, 20알, 손바닥 가득 쌓인 뒤에야 한꺼번에 입에 넣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부엌으로 지나가던 진우가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서아는 진우를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잠시 쉬는 시간이라 간식 먹고 있었는데. 들키고 말았네요. 서아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왜 그렇게 드시나요?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까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먹게 됐나 봐요. 이상한가요? 진우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서류를 주우려다가 포기하고 급히 서재로 향했어요. 서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죠. 서재로 돌아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젊은 아내가 어린 딸에게 옥수수를 까서 주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까준 옥수수를 손바닥 가득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먹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저 아이가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옥수수를 까는 그 특이한 습관, 아내와 똑같은 방식,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32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만약에 다음날 진우는 일부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평소와 달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은 서재에서 혼자 먹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죠. 서아 씨, 오늘은 제가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서아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곧 준비하겠습니다. 식탁에는 주방장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서아가 차를 따르려고 찻주전자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서아가 민망한 듯 손수건으로 재빨리 닦아냈죠. 진우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바닥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의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는 딸의 어린 시절 건강검진 기록을 찾았습니다. 다한증, 손발의 땀 과다 분비, 유전적 요인 추정,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덮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청소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베개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찾아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죠. 진우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고 또 다른 봉투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 태식을 불렀어요. 태식 씨, 이것을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태식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진우는 그 며칠이 평생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서아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서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을 읽다가 무의식 중에 왼손 검지로 턱을 괴었어요. 그의 특유의 습관이었죠. 바로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정원에서 서아가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는 듯한 그녀는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왼손 검지로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아를 더 자세히 바라봤어요. 걷는 모습, 고개를 가웃거리는 모습,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만 확인했죠. 태식이 결과를 가져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태식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태식 씨,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있으셔도 됩니다. 가족인데 뭘 그러십니까?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치는 순간 진우의 눈이 검사 결과 맨 아래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일치. 진우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태식도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찾았어.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찾았어. 진우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3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진우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서아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햇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태식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묻어났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이 신중하게 말했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딸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서아에게 이 사실은 충격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당에 앉아 서아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는 자신을, 코와 입술은 아내를 빼닮았죠. 회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서아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진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잃어버린 32년을 떠올렸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진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서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박금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걸까요?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우는 태식을 다시 불렀습니다. 32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특히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뭡니까? 따님께서 요즘 서아 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린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서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의 동향을 주시하세요. 그리고 서아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진우가 지시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환희와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32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딸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더 큰 문제는 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우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새벽 2시, 진우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아가 머무는 별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고요했죠. 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자라, 내 딸아. 그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금순 할머니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태식 씨, 박금순 씨가 계신 곳을 알아보세요.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칠 후 태식은 금순이 사는 동네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박금순 씨께서 며칠 전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심장 문제가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럴 수는 없었죠. 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진우는 서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서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서아의 어깨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딸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실 안에서 금순이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야, 할머니, 저 있어요. 서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은 문 밖에 서 있는 진우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저분은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집 회장님이세요. 걱정되셔서 오셨대요.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금순은 진우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서아가 잠시 물을 떠오려 병실을 나가자 금순과 진우 단둘이 남았습니다. 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가리켰어요.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우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금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32년 전 그날 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사고 현장 근처 풀숲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죠. 아이는 계속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금순이 흐느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이 막 돌아가셨고 아들도 사고로 잃은 직후였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진우는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딸을 잃은 자신의 고통과 똑같이 가족을 잃은 이 노인의 외로움이 겹쳐 보였죠.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아이를 서아라고 이름 짓고 키웠습니다. 금순이 계속 말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린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흥신소 사장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오빠 예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 할머니는 유괴범이고 이서아는 오빠 딸이 맞군요. 금수는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금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죠. 다음 날 예리는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 유괴범의 손에서 자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녁 서하는 저택 거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진우 회장의 실종된 딸로 밝혀진 이서아 씨는 32년 동안 유괴범 박금순 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사랑하는 할머니가 유괴범이라니, 그리고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서하가 절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서하를 향했죠. 서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서하 씨,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서하는 이미 저택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기분이 어떠세요? 유괴범과 함께 산 32년은 어땠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서하는 귀를 막고 그들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죠. 진우는 서하를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안 돼. 또 잃을 수는 없어. 태식이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금수는 결국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까지 서하를 찾으며 눈을 감았죠. 간호사가 금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하에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손녀 서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할머니는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도 내가 너를 키운 32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한편 서하는 어느 바닷가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정체성,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할머니,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서하가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진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무의식 중에도 딸 생각뿐이었어요. 찾아야 해. 우리 딸을 찾아야 해. 예리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빠의 건강 상태로는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임시 대표를 맡겠습니다. 이사들은 동의했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었어요. 32년 전에도 딸을 잃었고 이제 또다시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틀 후 진우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태식이 옆에 있었어요. 진우의 첫 마디는 딸을 찾는 것이었죠. 서하는 어디 있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진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죠. 태식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박금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노인도 결국 피해자였어요. 외로움에 지친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하는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마저 잃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성급했어요. 서아의 마음을 먼저 얻었어야 했는데 태식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자책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병실 밖에서는 예린이 이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제가 대행을 맡겠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서아는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괴된 재벌 딸 가짜 인생을 산 여자,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죠. 서아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그건 진짜였어. 서아는 자신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옛 동네 이웃 김아주머니가 수소문 끝에 서아를 찾아왔어요. 서아야,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김아주머니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를? 서아가 놀랐어요. 김아주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남긴 거야.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서툰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내 손녀 서아야. 이 할미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진실을 말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널 처음 만난 날 비를 맞으며 서럽게 울고 있었지. 엄마 아빠를 찾으며.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내 죽은 아들이 떠올랐단다. 욕심이었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서아야, 이것만은 알아도 널 키운 32년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내 사랑은 진짜였단다. 서아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상자 속 손수건을 펼쳐보니 매화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반지의 문양과 똑같았어요.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살의 자신이 아빠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빠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이건 우리 공주님을 지켜줄 마법의 반지야. 그리고 엄마가 손수건을 건네며 웃었어요. 이것도 세트란다. 매화처럼 강한 아이가 되렴.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32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요. 한편 진우는 태식과 함께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예린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수행원도 없이 낡은 차를 타고 길을 나섰어요. 태식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한진우라고 부르세요. 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진우는 서아가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대기업 회장이 아닌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거창한 선물 대신 진심을 준비했죠. 서아는 편지를 다시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발견했어요. 서아야,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가부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슬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란다. 기회를 준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서아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며칠 후 서아는 작은 바닷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쓰며 조용히 살기로 했죠. 식당 주인 부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손님 상 치워주세요. 주방장이 외쳤어요. 서아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누워 있으면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가끔씩 진우의 따뜻했던 눈빛도 떠올랐죠.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한 정장도 위압적인 분위기도 없었죠. 그저 지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아는 말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진우도 서아를 알아봤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진우가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죠. 진우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진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서요. 그리고 제가 제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되찾아야 할 딸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의 모습에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죠.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거나 돌아오라고 설득할 줄 알았는데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32년 전 제가 좀 더 일찍 퇴근했다면, 아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날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아가 작게 말했어요. 진우는 놀라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서아가 매화 반지를 만지며 말했죠.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라고.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미안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간 엄마도 지켜주지 못한 아빠도. 진우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32년의 그리움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서아가 부탁했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금순의 묘지였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빠도 함께 왔어요. 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우리 서아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금순이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묘지를 나온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이 아닌 작은 아파트였어요. 진우가 새로 마련한 곳이었죠. 이제는 검소하게 살려고 합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거대하고 텅 빈 식탁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아담한 식탁이 그들의 자리였죠. 오늘 재단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서아가 밝게 말했어요. 진우와 서아는 함께 실종아동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작년에 찾아준 민수가 가족과 잘 지내고 있대요. 감사 편지도 보냈어요. 진우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엄마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엄마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서아가 물었어요. 그럼요. 늘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당신은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가 부엌에서 옥수수를 쪄왔어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옥수수를 받아들고는 습관처럼 한 알 한 알 까기 시작했어요. 10알, 15알, 20알 손바닥 가득 쌓였습니다. 진우도 똑같이 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까놓은 옥수수를 서아 손바닥에 놓아줬죠. 엄마도 이렇게 해줬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아가 울컥했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바닥 모두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것까지 물려줘서. 진우가 미안해했어요. 아빠 손도 똑같아요. 서아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축축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웃었어요. 32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옆에 진우와 서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는 또 한 명의 실종 아동이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10살 지훈이가 엄마를 만났어요. 서아가 전화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도 옥수수가 있었죠. 함께 까서 서로 손바닥에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고칠 거예요. 서아가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가족의 습관이니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아픔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와 서아의 32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